네, 안녕하십니까. 네, 124회 정보관리 기술사 기출풀이를 맡은 123회 정보관리 기술사 조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무엇보다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 당일날 기출풀이에 대한 요약 특강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짧게 말씀드리고 교시별로 기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1교시 문제입니다. 지금 앞서 또 멘토님께서도 1교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봐도 이제 3번 쪽, 그다음에 이제 7번, 그다음에 이제 9번 이렇게 이제 좀 풀기가 좀 접근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나머지 3개 정도, 그리고 이제 의존성 주입도 이제 좀 혼돈되는 부분들이 좀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한 3, 4문제가 좀 어려웠던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도 사실은 이제 통계학의 4가지 척도를 구분하는 게 정답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뒤에 문제는 사실 기출이었지만 앞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5문제 정도 가까이가 접근하기가 좀 수월하지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1교시 기출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지금 밸류체인입니다. 마이클 포터의 기업 그 혁신을 위한 진단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예전 오래된 올드 기출이었지만 기본 토픽이었지만 이제 ERP와 이제 CRM, AMS, SCM까지 이 고전 토픽들이 어우러져서 관점의 비교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토픽이기 때문에 기업의 혁신을 위한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 영위를 위한 프로세스와 관계 등을 좀 고려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이제 이 뒤에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의 생산과 라이프 사이클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핵심적인 IT 솔루션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확산 사업으로 인해서 신규 가치 창출에 대한 사업이 좀 필요한 이 시점에 이런 것들이 좀 어우러져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풀이 전략을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밸류 체인, 마이클 포터의 이제 밸류 체인 모델을 일단락의 구성을 이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ERP와 SCM, 그다음에 CRM, MES가 어떻게 레이어별로 매핑이 되는지를 도식화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제 이단락의 가에 이 도식화를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좀 공간과 어떤 도식화에 대한 점수 가점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단락에 이제 나단락에 실제적으로 각 시스템별로 비교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구성 도식화에서 레이어별로 비교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바로 내려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과 뭐 범위, 커버리지의 부분들, 그다음에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시고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ERP는 이제 전사이기 때문에 저 전체를 아우르고 나머지는 영역별로 이렇게 매핑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밸류 체인의 관점에 이제 시스템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밸류 체인의 관점에서 매핑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출제자가 요구했던 부분으로 인식이 되고요. 여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실제 솔루션별로 매핑을 하고 그 특성별로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이 관건이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통계학 4가지 척도 구분, 다중 회귀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 분석 비교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실제 뭐 회귀 분석과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한 기본 토픽으로 기출이 많이 되었던 문제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통계학의 4가지 척도 구분이 이제 앞서 복합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통계학의 4가지 척도가 좀 다소 좀 인지가 좀 되지 않았을 것으로 좀 예상은 됩니다. 저를 들어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2가지로 나눠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계학의 4가지 척도,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이 4가지를 이달락에 가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실제 해당하는 부분들 숫자적으로 실제 목록화되는 명목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등급, 이제 서열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어떤 랭킹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등급 간의 어떤 간격,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가 이제 등간 척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비율 척도는 이제 실제 범주별로 어떤 비율로 어떠한 곱하기와 나눗셈에 대한 연산까지 커버하면서 크기가 비교될 수 있는지의 그 네 가지 척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락의 나에는 이제 실제 비교에 대한 부분을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독립 변수가 명목과 서열 척도에 맵핑이 될 때 회귀 분석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로 간글에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회귀 분석에 대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두 개 이상에 대한 부분이 리니어하게 이제 분석될 때 다중 회귀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념도 선형에 대한 부분, 독립 종속에 대한 값이 이제 다량으로 매핑되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실제 이제 어떤 수치에 분배되는 그런 커브 곡선으로 어떠한 부분이 이제 그룹에 속하는지 또 속하지 않는지를 이제 구분해서 분석하는 그런 회귀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이냐, 이산적이냐, 그리고 이제 어떤 결과 값을 예측할 수 있느냐, 아니면 결과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흡연율이나 주식 매도에 대한 것들을 비즈니스에 실제 적용하는 사례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MES 참조 모델인 ISA 88과 ISA 95. 이거는 이제 인터내셔널 소사이어티 오토메이션 자동화 협회의 국제 표준 규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현장의 현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조차도 이 규격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접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스마트 팩토리 확산에 따라서 MES가 이제 중요시되고 있는 핵심적인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조 현장에서의 MES 참조 모델의 표준 88과 95 간의 어떤 상호 비교와 흐름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ERP, MES, 그다음에 컨트롤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제 레이어가 4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IS의 이제 레이어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제 88의 경우에는 플랜트에 대한 어떤 배치나 공정에 대한 스케줄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물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죠. 물리 통제에 대한 부분들이 ISA 88에서 이어지고 그것을 토대로 이제 실제 비즈니스 계획에 대한 부분들, 운영 관리, 그리고 이제 수직적인 어떤 상층부에 해당하는 계획과 통제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발전하는 그런 흐름들이 ISA 95로 발전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벨에 대한 레벨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88부터 95까지 아우르는 그런 구조로 이어진 것들을 비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단락과 나단락에 붙여서 이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MES하고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이제 어떤 제어 표준에 대한 관리 방향들이 현재 어떤 배치나 실제 스케줄링 제어 공정에 대한 물리 공정에서 실제 이제 비즈니스 어떤 서비스의 접근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되어서 표준 관리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는 부분들까지도 3단락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디지털 휴먼 진강입니다. 일부는 이제 가트너 2020의 10대 기술 중에 하나인 휴먼 진강의 하나로 디지털리하게 휴먼 진강을 하는 부분으로는 도메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배경은 이제 실제 이게 언택트와 어떤 고령화, 어떤 이런 사회적인 어떤 고립화에 대한 어떤 변화로 인해서 사람의 어떤 어떤 인식이나 지능, 감정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융합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배경 요구 사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두뇌에 대한 부분, 지금 예전에 BMI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감성에 대한 부분, 감성 증강 또 마찬가지로 지금 도메인이 있습니다. 신체 증강, 이것들도 실제 어떤 웨어러블이나 AR, VR도 활용해서 신체와 두뇌와 감성이 조화롭게 인간 증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로 실현시킬 수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부 기술까지 분야별로 다양하게 관점을 나눠서 풀어주시면 좋은 점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기종인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부분들의 융합 기술과 미래 사회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언택트 산업에 대한 어떤 전환으로서의 긍정과 부정 파급 효과들을 시사점으로 사회를 어떻게 대응적으로 좀 마련해야 된다는 것들을 3단락에 이어서 써주시면 고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번입니다. 반응형 웹 디자인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적응형 웹과 반응형 웹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실제 비교되면서 이어지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실제 배경은 이제 실제 엔스크린에 대한 환경, 또 다이나믹 동적 반응에 대한 웹 진화, 또 원소스 멀티 유즈 기반의 서비스 구축,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의 이런 것들, 사용자 기반의 친화적인 것들을 배경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 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데스크탑부터 랩탑, 태블릿, 스마트폰에 이어지는 한 화면에서 다양한 기기별로 동작되는 그런 리사이징하고 멀티플하게 다이나믹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쿼리로 디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게 문제가 웹 디자인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하기 위한 어떤 실제 기술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응형 웹의 핵심 기술로는 이제 미디어 쿼리, 그다음에 유동형 그리드, 그다음에 플렉서블 이미지 이 세 가지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세 가지에 이어서 CSS3에서 제시하는 미디어 쿼리의 동작 원리도 추가적으로 3단락에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인식되고 있는 적응형 웹과 반응형 웹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3단락에 비교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의존성 주입의 장점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의존성 주입뿐만 아니라 이제 의존성 주입의 장점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념해서 본단락에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 그 소프트웨어 공학의 객체 지향 쪽 그 원리 중에 의존성 관계 역전에 대한 또 그 설계 원칙이 있지만 그 부분과 좀 다소 헷갈려서 그 부분을 이제 쓴 분들도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그쪽은 그 설계 원칙에 대한 그 솔리드의 그 DIP가 아니라 스프링에서 제시하는 어떤 객체 지향 그 프로그래밍의 기법 중에 하나인 의존성 주입의 기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인지하고서야 이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 부분은 이제 객체 내에서 이런 A라는 객체 내에서 그 B라는 어떤 그 클래스를 직접 생성하지 않고 외부에서 갖다가 이제 그 세터 그 이름으로 같이 컨테이너를 통해서 주입하는 그런 외부에서 유입해서 의존성을 주입하는 그런 방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달락의 어떤 도식화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장점을 이제 본격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눴습니다. 실제 어떤 개발자나 설계자 입장이 어떤 구축의 코딩 측면과 유지보수 측면. 그래서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는 부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 있는 그 생성자들을 직접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코드 재사용과 조합이 용이하고 가독성이 좋다. 이것들을 토대로 이제 유지보수 측면에서는 이제 단위 테스트가 용이하다. 그리고 객체 간의 의존 관계 설정이 이제 유연하기 때문에 패턴 적용이 쉽다. 그리고 이제 루즐리 커플드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용이하다라는 그런 장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구분하여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득점 포인트로는 이제 다양한 관점별 장점에 이제 무엇보다 제시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의존성 주입 구현에 대한 코딩 예시를 3단락에 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좀 간단하게 썼지만 이제 세터 값이나 이런 컨테이너에서 이어지는 클래스들을 갖다 주입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퍼블릭과 프라이빗에 대한 그런 코딩으로 해서 써주시면 또 고득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7번입니다. OGC의 IMDF 표준화 동향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또 표준화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실제 작년에 애플에서 이제 실내 매핑 데이터 형식 표준 요것들을 이제 추가로 표준에 넣었습니다. OGC에 이제 공간정보 컨소시엄 표준에 이제 추가를 했기 때문에 어떤 트렌드 정책 동향에 대한 입장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의 이제 실내 매핑 데이터 형식 표준 고려에 대한 부분들이
IMF DF 개발에서 이제 이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모바일 쪽에 대한 매핑 부분, 그리고 이제 IMF 도구를 이제 실제 앱과 서비스에서 개발하는 부분들로 실제 세부 내용이 이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IoT 실내 치기 서비스에서 애플리케이션에 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oT 치기 기술에 기반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개발 이제 시장에서도 그 현재화된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표준화 동향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팩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좀 접근이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8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제5 정규형입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DB가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1교시로 정규화가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부터 이제 5차까지 정규화 그 과정 중에 마지막 정규화 과정인 제5 정규형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정의를 쓰실 때 조금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5차 정규화를 적용한 어떤 그 결과이기 때문에 정규형이라는 부분, 정규화가 아니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주의해서 그 정의의 끝에 써져 있는 그 어미들을 잘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독립 속성 간의 조인 연관성을 고려해서 정규화를 하는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5차 정규형이기 때문에 개념과 실제 조인 종속에 대한 그 발생 관계도를 도식화해 주시고 5차 정규화를 통해서 정규형이 만들어진 그 형태를 그 정규화를 통해서 결과를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개발자 자격증 언어라는 그런 엔티티 간의 조인 종속성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노멀리가 이제 발생하는 것들을 조인 종속을 제거해서 각각 독립적인 관계로 이 개발자 자격증과 개발자 언어, 자격증 언어라는 그런 독립적인 조인 그 테이블을 관계를 형성해서 이상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실제 뭐 그 도식화해서 정규형까지 그려지면은 고득점이 예상이 되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뭐 5차 제5차 정규형의 어떤 그런 전제 조건이라든지 실제 어떤 비즈니스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실제 적용에 대한 어떤 형태들 그리고 실제 어떤 성능이나 정합성 간의 그런 트레이드오프를 기반으로 반정규화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언급해서 실제 성능과 어떤 정합성 그리고 비즈니스 차원의 어떤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현장에서 고려하여 적용한다라는 부분들까지 풀어주시면 또 좋은 점수로 또 계속적으로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차원 색인 구조의 세 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접근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실제 그 이미지나 구조, 스트럭처 그리고 이제 비정형 데이터 그리고 어떤 뭐 GIS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까지도 색인 처리해서 이제 구조화하는 그런 처리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차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 기반의 포인트 액세스 그리고 이제 스페이셜에 대한 액세스, 공간적인 어떤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까지 접근하는 그런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지고 세부적으로 이제 KD 트리, KDB 트리, 격자 와일, R 트리, R 스타, R 플러스 트리라고 좀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지만 어떤 영역을 두 가지로 좀 나누거나 또 크게 포인트를 둬서 구조를 다양화시켜서 나누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도식화를 해서 구성도까지 트리의 기본적인 어떤 박스 형태의 그런 구조를 도식화시키시면 고득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특징 구체 설명까지 이어지고 구조까지 도식화를 해서 3단락 없이도 2단락까지 해서 완성이 되면 충분히 6.7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프레임 릴레이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실제 랜, 웬 간의 단말 지점 간의 데이터 전송을 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실제 X.EO에 비해서 이제 빠르고 에러에 대한 어떤 그 처리에 대한 것들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 단말 간의 그 속도와 이런 효율적인 그런 전송을 하는 프레임 릴레이라고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어떤 PC에서 어떤 단말까지의 실제
전송을 할 때 프레임에 데이터를 이제 실어서 전송을 하는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유형을 보시면 PVC와 SVC가 있습니다. PVC는 이제 퍼머넌트 고정형이고 SVC는 이제 임시적인 어떤 가상 회선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킷 전송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또 고정적으로 경로를 설정해서 이렇게 PVC와 SVC를 경로 설정해서 프레임을 두고 전송하는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폴로지 유형을 이제 크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폴로지 유형에 대한 세 가지 보시면은 이제 허브 앤 스포크, 풀 메쉬, 파셜 메쉬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선 유형과 토폴로지 유형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허브 앤 스포크와 이제 풀 메쉬와 스파셜 메쉬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프로토콜에 대한 실제 어떤 규격 그런 세부 규격까지도 넣어주셔도 충분하게 고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답안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거리 벡터 라우팅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실제 그 거리 쪽의 그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제 라우팅 그 경로 설정에 대한 프로토콜이고요. 인접 라우터 간의 어떤 그 주기적인 정보를 갱신해서 목적지까지 이제 그 라우팅 경로를 결정하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거는 이제 링크 상태, 링크 스테이트 방식과 비교해서 세트로 많이 좀 외우고 계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거리 벡터 라우팅이 실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좀 도식화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A에서 E까지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A 테이블의 실제 그 거리 인접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A에서 B까지의 어떤 실제 그 홉의 1홉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실제 그 목적지가 이제 B일 때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C일 때도 인접에 대한 그 실제 라우팅 테이블 정보까지 주고 그다음에 D, E까지 이렇게 인접한 라우팅 테이블 정보를 갱신해서 최단 거리를 설정해서 간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링크 상태는 이제 전체를 다 그 기록을 하는 거죠. 전체를 다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거리 벡터 라우팅에 대한 부분만 구체적으로 좀 도식화해서 설정, 결정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넣기는 뭐 2개를 넣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비교할 필요는 없고 예, 실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3단락의 주요 특징만 따로 비교를 하셔도 되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특징을 많이 본단락에 넣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홉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발만 포드,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 그다음에 이제 변경 시에 이제 라우팅 테이블 갱신에 대한 낭비가 발생을 합니다. 그 인접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변화 시에 이제 갱신에 대한 트래픽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한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RIP, IGRP에 대한 라우팅 프로토콜이 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해주시고 주요한 특징을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단락 비교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절차를 좀 더 이 오른쪽에 절차를 같이 넣어서 충분하게 본단락을 집중해서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적대적 공격입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제출제가 되었는데요. 이제 자율주행 시에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그 훼손과 노이즈 추가를 통해서 공격하는 그런 공격 기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격 유형을 이제 기본적으로 좀 도식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밀성과 무결성이 있고 포이즈닝과 이베이전, 그다음에 엑스트랙션, 인베이전에 대한 크게 4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도식화해서 이렇게 공격 기법 유형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그 오염시켜 가지고 데이터를 주입하는 부분, 노이즈를 이제 추가하는 부분, 그다음에 리턴 값을 통해서 분석 학습 데이터 유추하는 부분, 그리고 리턴 값을 분석의 머신 러닝 모델 유추하는 부분들 4가지로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본단락에 넣어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그 보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써주셔야지 고득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격 방어 기법에 대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3가지를 넣습니다. 적대적 훈련, 그 데이터에 대한 그 트레이닝 학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오용에 대한 부분, 노이즈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레디언트 마스킹, 그다음에 이제 힌트를 주지 않도록 마스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피처 스퀴징, 그리고 영상에 대한 어떤 그 필터를 적용하는 그 뎁스를 축소해서 필터를 적용하는 피처 스퀴징, 크게 세 가지에 대한 공격 방어 기법까지 만약에 써주셨다면 7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제 AI 딥러닝에 기반한 어떤 공격과 실제 대응, 그리고 실제 향후에 어떻게 방어해서 더 보강해서 발전해야 될지까지 또 연계해서 또 제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NAC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그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과 지금 원격 근무, 그다음에 기업의 어떤 다양한 그런 그 부분에서 접근해서 제어하는 부분들의 중요성이 발생하고 IoT나 BYOD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낙이 기본 토픽이지만 출제가 또 되었습니다. 네트워크 접근 차단과 허용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 낙을 통해서 제어하는 부분들로 구성을 또 도식화해서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기능들은 이제 접근 제어 인증, 장치 통제, 무결성 체크, 그다음에 트래픽 차단에 대한 어떤 스크리닝, 컴플라이언스까지 주요 기능들을 펼치고 세부 기능들을 기술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IT 환경에 대응하는 통합 내부 네트워크 보안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뭐 엔드포인트라든지 어떤 고도화된, 진화된, 복합적인, 융합된 그런 환경에서의 그런 보안 대응책, 또는 IoT와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이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보강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시사점을 좀 전문가로서 제시를 해주신다면 현재 어떤 시사하고 있는 것들을 보안적인 요소와 네트워크의 어떤 그런 융합된 제언으로 제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 1교시 기출 특강 프리를 마치겠습니다. 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